이제 마지막 한 시간이네요. 좀 아쉽기도 하고 제 자신도 공부가 많이 됐고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많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자신은 이 10차에 걸쳐서 소위 우리가 중세부터 쭉 해오면서 정리가 많이 됐어요. 정리가 많이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맥락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강의는 제가 장점을 굳이 뽑자면 뭐 특별히 제가 뭐 잘하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해방 후의 전국도 우리가 한국사만 보다 보면은 그랬는데 그 세계 열강들의 해이나 뭐 미국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실 때 가능하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횡단면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대순으로 좀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지 않습니까? 이죠? 열강 속에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해야 된다.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거는 기본인데 필요 조건이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세 때부터 우리 역사를 쫙 봐오면은 뭐 하여튼 혼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딴 나라가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침범해 오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들 같이 끝나면은 협의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소위 힘센 나라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 나라들의 전략에 의해서 맺어진 거에 대부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소위 지구촌이라고 하는 한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긴밀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세계가 돌아가는 맥락 속에서 그 속에서 강한 우리의 어떤 강하게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혼자만 아무리 해봐야 열강들이 그 열강들을 움직여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소위 그 5.16 그걸 하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없었죠. 너무 돈이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1960년대 초에 이제 박정희 그때 당시로 이제 대통령이 독일에 가가지고 차관을 요청을 해요. 근데 차관을 줍니까? 누구 나라 뭐 믿고 우리가 주느냐 이래가지고 독일은 그때 이미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지만 경제가 회복하고 상당히 강한 나라가 돼 있어갖고 근데 차관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방법을 찾다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가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데 특히 광부하고 간호사가 부족해. 그러면 너희 나라에서 그걸 보내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60년부터 광부하고 간호사가 이제 독일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거 이제 우리의 그 선조들이 이제 광부하고 간호사로 나가게 되죠. 이제. 그래서 광부 간호사라면 뭐 허드렛 일 이래가지고 뭐 요즘 생각해가지고 뭐 좀 뭐 지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갔으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나라에서 너무 해먹을 것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률도 치열했고 그 시험에 합격하기도 어려웠대요. 그래서 광부로 간 분들도 상당히 높은 학력이 높고 대학 출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지원해가지고 이제 먼 이국에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상황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이제 이 상황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온 김포공항에 든 간호사와 광부들을 친지들이 흘리는 눈물로 바다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먼 이국에 이제 누나 오빠들을 이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울면서 이제 보낸 거죠. 나라가 너무 못 사니까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이제 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간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다 그러죠. 그때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이 독일이 이 양반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차관을 제공을 해줍니다. 간호사와 광부들의 그 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차관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경제개발의 마중물을 맞이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65년에 이제 일본 그 청구권 자금이죠. 3억, 2억 이거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믿는 최고 유능한 사람 누구 박태준 씨한테 포철을 만들어라, 제철 회사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뭐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박태준 씨. 정말 사심 없이 자기 한번 던져가지고 그 일본의 야하타 제철을 벤치마크 해가지고 포항에 가서 포항 제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기적과 같은 돈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기적과 같이 포항 제철을 만들어내고 경부고속도로 닫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고 또 우리한테 이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제 큰 계기가 된 게 사실은 제일 큰 계기가 된 게 이 베트남 전쟁. 아까 말했던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이쪽은 이제 자유민주 정권이고 공산 정권인데 이쪽이 굉장히 부패했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되지만 보면은 이제 미국 지원받고 이런 데들은 또 위에 상층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소위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베트남 인민전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베트콩이라고 하죠. 베트콩들이 남쪽에 엄청나게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막 내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복잡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된 거죠. 61년부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참전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사실은 여기에 너무나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도 발전하고 초호황을 해갖고 강국이 돼 있긴 하지만은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2차 대전 때도 많이 죽었고 또 6.25 때도 많이 죽었고 또 지금도 이제 너무나라 먼 아시아에서 이래가지고 계속 젊은이들 보내야 되고 또 이게 커질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너 파병 좀 해라. 파병을 해라 이러면서 우리한테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한테. 너희가 군사 파병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한 20만 정도 군인들이 이때 갑니다. 뭐 맹룡부대, 청호부대, 백마부대라 막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는데 이제 가면 너희 나라 군 현대화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 베트남전에 필요한 물자 한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사주겠다. 그리고 이 군인들 월급 전부 달러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미국이 우리한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한 20만 이제 월남에 용병으로 이제 파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맞게 되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보내줘. 또 그러고 그때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많이 진출했거든요. 특히 한진 같은 데는 그때 이제 수송 이런 거 들어가면서 그 요즘 칼로 그때 이제 기반을 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내오는 월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막 그 나가는 장병들 막 예쁘게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해주고 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월남에 갔다가 퇴역할 때 보면은 이 박스로 이거 뭐 미군 그 시레이션 이런 거 가지고 막 오면은 그거 나눠 먹던 기억이 막 나는데 그 뭐 초콜릿이나 밀크 이런 것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면 막 하여튼 그런 시절이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대거 베트남에 나가게 됩니다. 가는데 이제 가서도 많이 죽고 어떻게 보면 피해 값을 많이 치렀고 또 역으로 또 이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굉장히 용맹했는데 역으로 보면은 가서 베트남에서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너무 용맹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역으로 보면은 베트남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잔인하게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는 솔직히 일본한테 사죄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저희들은 또 베트남한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사실 우리가 참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잔인하게. 그래서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들 잘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살게 됐고 이제 산업화의 그 물꼬를 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대는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가 산업화를 갖고 70년대는 이제 중화공업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우리가 거의 최고급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산업이 뭐가 있어요? 자동차도 있죠, 반도체도 있죠, 조선도 있죠, 기계도 있죠. 또 뭐 있어요? 뭐 제철소, 포항제철도 세계적이죠, 그죠? 뭐 또 뭐 있습니까? 정보통신, IT, 스마트폰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인터넷 세계 최고 빠르잖아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뭐 일본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골고루 잘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 5천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이건 제가 볼 때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처음에는 먹고 사는 거 중심으로 경공업으로 가다가 물론 이제 70년대 10월 유신을 박정희 대통령이 70년에 10월 유신을 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독재법을 만들면서 중화공업을 드라이브를 걸거든요, 사실은. 무리한 정책이었죠. 무리한 정책이었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70년대 또 2차에 걸쳐갖고 오일 쇼크가 와요. 중동에서 석유가가 확 올라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해내지 않습니까? 극복을 하면서 우리는 또 그걸 어떻게 이용을 했죠? 중동의 건설붐으로 우리가 또 나가잖아요. 건설로 나가가지고 또 돈 벌고 이래가지고 그때 중화학고 투자했던 게 지금 다 과실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조선, 화학, 뭐 제철, 뭐 기계,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이 다 잘한 나라 한번 대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비견한다면은 일본, 중국은 우리를 막 따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런 기적을 이제 이뤄냈는 데는 이런 우리 선조들의 피땀 흘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항상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광부나 간호사, 그다음에 이런 우리 형님들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미국이 초강국으로서 막 호황을 이끌고 오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아시아에서 일어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소위 이걸 이제 아시아의 사용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 나라들이 이제 경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실상은. 이거는 이제 2004년까지인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득이 55년에 65불이었는데 지금 우리 얼마 왔어? 3만 불 왔고, 그죠? 홍콩도 지금 그 정도 될 거예요. 이때 시작을 했고, 싱가포르, 대만, 국민당이 넘어가서 그랬는데 대만은 지금 우리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제 다 기본적으로 나라는 작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고, 그죠? 자원은 없고 뭐만 있다? 사람만 드글드글 있다. 사람만 드글드글 있다. 그 사람을 활용해 가지고 하여튼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자원을 가지고 와갖고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섰었죠. 이제 박정희 독재, 여기는 장개석의 독재. 뭐 홍콩은 이제 좀 그때는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좀 예외. 여기는 이광요, 리콴유라고 하는 이제 그 양반도 상당한 독재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속에서 똑같이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이제 일본은 당연하게 이제 뭐 6.25를 전개로 해갖고 엄청난 산업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때. 자, 이때 이제 중국을 한번 봅시다. 중국. 중공이잖아요. 중공. 응? 중공은 이제 이때 이제 공산당 정권이 돼가지고 50년도에 뭘 하냐면 대약진 운동이란 거예요. 대약진 운동. 58년부터. 정말 인류 역사상 황당한 운동인데 뭐냐면은, 그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위 49년에 중공을 설립하고 이제 뭐 지주계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 좀 정돈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 철저한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공산주의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인민공사라고 하는 집단 농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사람들을 여러 가구들을 모아가지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사유재산 하나도 없고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누고 그걸 이제 실업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배가 골았던 인민들이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밥해 먹을 필요도 없고 그 공동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배불리 부르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모여 살면은 이제 자기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 안 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일해줘도 난 똑같이 내 몫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흉년이 들고 또 어떤 황당한 일도 하냐면은 이제 모택동이 막 지방 순찰을 하다 보니까 곡식이 해야 되는데 참새들이 막 그걸 먹는 거야. 그래서 참새를 잡아라 이래가지고 전 인민이 동원돼갖고 막 온 참새를 다 잡아버려요. 그 참새를 잡으면 또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참새가 그 소위 벼를 잡으면 해충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참새를 다 없애버리니까 천적이 막 발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흉년은 흉년대로 되고 또 되고 이러면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정말 이걸 통해 가지고 3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뭐 때로는 5천만 명이라고 하고 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어서 죽게 됩니다. 대약진 운동. 이때 이 배경을 한 소설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황당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모택동이 여기서 이제 권력을 잃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가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좀 이제 약간 자본주의적인 것을 가미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가야 되겠다고 누굴 등용하느냐면은 류 샤오치하고 덩시어팽이라는 사람을 이제 등용해갖고 경제가 확 살아납니다. 살아나니까 이제 권력에 빼앗겼던 모택동이 생각해 보니까 이 권력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뭘 일으킨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정말 또 이것도 인류 역사상 정말 황당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천둥 벌구성이 13살에서 18 사이에 해오는 이 젊은 애들을 동원해갖고 뭐라 그러죠? 홍위병.
그래갖고 이제 소위 이제 너무 경제가 깔아앉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약간의 자본주의적인 것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이제 아까 후르츠초프도 소련에서 등장을 했고 이제 류사우치 등소평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은 모택동은 수정 자본주의자, 기회주의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원래의 공산주의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갖고 막 그때 당시에 막 중국에 있던 모든 책들 다 소각해버리고 오로지 빨간 책 그 모택동 어록 그것만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 젊은 애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각종 그 지식인들하고 소위 조금이라도 자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간 듯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막 그 공공의 장소에서 온갖 창피를 주고 때려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문화대혁명 그 광란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양반이 누구냐면 류소기, 류사오치 이때 당시 주석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이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정말 이거 보니까 중국이 싫더라고요.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전국 머리속이 대학생들이 온데 끌고 다니면서 그 때리고 창피 주고 이러면서 결국은 홀딱 벗겨갖고 때려서 죽여요. 그 정도로. 그래갖고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죽습니다. 사실은 이 문화대혁명. 그 10년에 걸쳐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때 뭐 공자 묘 다 없애고 공자 사상, 유교 사상 없앤다 그래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이제 완전히 광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66년에서 76년까지. 이걸 이제 주동했던 사람들이 사인방이라고 그러죠. 소위 그 모택동의 처였던 강청, 뭐 요문원, 뭐 이래가지고 4명의 그 사인방들이 이제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인간의 광기가 극도로 달했던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람 다 죽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살아남죠. 그래서 별명이 불롱입니다. 불고래 이 양반이 살아남고 이 양반도 그때 살아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76년에 죽는데 거의 동시대에 같이 죽는데 이 양반은 그래도 그 중간에서 그 자기네들 이런 사람들 보호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지켜내거든요. 좋네. 이제 이 양반이 죽으면서 이제 소위 이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이제 중국이 소위 개혁 개방의 이제 이 양반이 잡으면서 개혁 개방의 그로 나가게 되죠. 1980년.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5,000년 역사에 중국보다 잘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거의 없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50년대 뭐 중국 그 대약진으로 나올 때나 비슷했을 거예요. 못 사는 거는. 근데 60년에 얘들 미친 짓 하고 있었잖아요. 나라가 전부 다 미쳐가지고 때려잡고. 그래서 중국은 가보면은 이 시대에 소위 젊은 세대, 그러니까 한창 공부했어야 될 이 동란의 시기에 소위 그 15에서 25살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모택동 오락 하나만 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 주체로 왔을 때, 저도 비즈니스 할 때 그 양반들이 한 40, 50대 되는데 이야기해 보면은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정말 한 세대가 비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자원을 소진을 한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뭐였습니까? 물론 독재였지만은 전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열심히 산업화했지 않습니까? 그죠? 60년대, 70년대.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중국보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이때 우리도 비슷하게 막 혼란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 만약에 못 사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참 황당했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저거 쓸 때 엄청나게 찍어 누르잖아요. 사대주의, 그 중화사상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지금 우리가 6, 70년대 그나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희생하고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국보다 잘 사는 상황에서 이 현대를 맞았다라는 게 저는 얼마나 참 행복하고 중요한 그런 상황인지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참 깜빡깜빡 하는데 그때 저는 그래서 모택동이 미우면서도 고마운 게 저때 대약진 운동하고 문화혁명을 그 중국 인민들은 안 됐지만은 그나마 그런 미친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걔들보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등소평이 주도하면서 깨어난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불과 우리는 50년 만에 했지만 얘들은 지금 1980년이니까 거의 한 30년 만에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30년 만에 세계
G2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곧 G1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혹시 중국이 G1이 될지도 몰라요. G1이. 지금 이제 미국이 20조 달러라는 GDP에 이제 거의 한 60, 70%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때 등소평이 이제 소위 흑묘백묘로 내라면서 이쪽 잘 사는데 이 동부를 중심으로 하고 이쪽에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이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선전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으로 경제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1980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가보면은 저 그때 초기에 한 90년에 한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발전을 해 있었는데 뭐 아파트 가격은 거의 100배가 됐다고 그러고요. 지금 가보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뤄낸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가능한 게 중국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 된다고 하면 목숨 걸고 나서는 민족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길을 터줬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대약진 운동, 뭐 문화대혁명 이런 거 하니까 그걸 눌러놨다가 그걸 일시에 터주니까 얼마나 빠르게 발전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해오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약간 제동이 걸린 게 독특한 사람, 트럼프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또 세계도 이제 급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대약진 운동 한참 하고 있을 때 또 중국하고 이때 소련하고 또 막 싸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제 소련이 그 아까 쿠바 사건 하고 나서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했는데 걔들이 보기에는 공산주의가 미국에 굴복했다 이렇게 보면서 또 후르시초프가 기본적인 약간 자본주의적인 것들을 좀 많이 도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소련을 갖다가 수정주의자, 뭐 기회주의자 이렇게 막 비판을 하면서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경 분쟁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제 틈바구니를 그때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 이제 파고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베트남 전쟁 벌여놨는데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돈은 막 엄청 들어가는데 전쟁 끝날 생각은 없고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도 끝내야 되겠고 세계 정세는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참모가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키신저 이 사람이 해갖고 이제 중국하고 그 사이에 극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습니까? 1972년에 핑퐁 외교, 탁구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국교 정상화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소위 대땅트, 소위 화해의 시대로 극격으로 대립하다가 이렇게 가는 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연이어서 아까 말했던 이 양반이 이제 그 우리는 일본한테 배상금 요청 안 해 이러면서 일본하고도 국교 정상화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공이라는 나라가 세계 또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50년대 이후로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경제를 보면은 뭐 엄청난 성장을 해오고 있죠. 20년대부터 막 이렇게 끊임없는 성장.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죠. 수십 년에. 그래서 이제 이 사진 유명하죠. 이제 2차 대전 끝났을 때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실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얼마 전까지 그 신문에서 취재해가지고 이 사람이 근황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후 세대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엄청난 호황을 이제 누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상당히 그랬는데 이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950년 우리는 이제 보통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면 1958년에서 6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태어난 사람들인데 미국은 이제 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제 그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어떤 엄청난 호황이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60년대 이제 그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돼가지고 아까 말했던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 막 하고 막 이때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히피 운동도 일어나고 소위 이제 제도권 속에서 틀에 맞춰 살던 거 이제 싫다, 자유 막 이러면서 막 운동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68 운동도 일어나고 이거는 이제 유명한 그 있잖아요. 69년에 일어났던 우드스타크 팝 페스티벌. 그러니까 여기에 미국의 시골에서 벌어졌는데 50만이라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어떤 일종의 음악 페스티벌을 했던 상징적인 이제 60년대를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5, 60년대 지나면서 소위 미국의 어떤 문화들이 전 세계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미국 영화, 미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미국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이제 이렇게 또 호황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베트남 전쟁이란 걸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돈을 거기다 갖다가 쏟아붓거든요. 엄청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도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경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금 본위 제도에서 달러 본위로 갔다 그랬죠. 달러가 금에 의해서 백업이 되는 체제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 경제가 너무 베트남에 돈 많이 쏟아붓고 또 이제 이렇게 호황이다 보니까 딴 나라 아까 아시아 경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물건 막 수입해 쓰고 이러니까 적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금에 의해서 도저히 백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1년 닉슨이 이제 더 이상 달러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제 그냥 알아서 우리가 달러 그냥 찍어낼게. 그러니까 지금 달러는 원래는 옛날에는 달러라고 하는 가치가 화폐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이 있어서 되는 그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다 풀어지고 그냥 미국이 알아서 자기가 필요하면 발행하는 어떤 기축 통화로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경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70년도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오일 쇼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한번 일어나죠. 1차 오일 쇼크는 73년에, 2차 오일 쇼크는 78년에 일어났는데 요때는 이제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이제 그때 자기네들이 그 뺏겼던 시나이 반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때 여자 총리였는데 그 여자 총리가 미국을 막 달려가가지고 미국한테 발목을 잡으면서 부탁을 한 거 우리 살려달라. 그래서 미국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미국이 무기 지원해주고 참전해가지고 이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아랍 전쟁 이겼고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아랍권들이 이제 열받은 거지.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해가지고 했는데 또 미국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졌다 이래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석유 생산하는 나라들이 이제 협의체, 소위 오펙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석유 가격을 그때 당시에 2.8불에서 11불 한꺼번에 한 4배 정도로 올려버려요. 이제 소위 석유를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를 한 거지.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70년대 말에 이제 났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이란의 그 정권이 미국하고 굉장히 친한 정권이었어요. 팔레비 정권. 근데 그때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이슬람의 그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일어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 반미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호메이니가 잡으면서 또 석유 가격을 12.7불에서 한 40불로 확 올려버려요. 2차 석유파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호메이니가 정권 잡고 지금까지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흐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종교에 기반한 원리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이제 경제가 또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확 그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상당히 좋다가 이제 그 우리가 그 미국 경제나 영국 경제를 보면서 2차 세계대전 공황을 맞으면서 소위 그 수정자본주의로 갔다 그랬잖아요. 뉴딜 정책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막 재정을 투입하는 소위 그걸 케인즈 자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수정자본주의.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석유값 올라가고 아시아 쪽, 일본, 우리 이쪽 아시아의 사용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소위 미국이나 영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들은 호황을 누려오면서 뭐 잘 살고 이랬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쪽의 이제 경쟁력이 막 떨어진 거예요. 아까 석유값도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뭐 석유 가격이 10년 새에 거의 한 뭐 수십 배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대처하고 레이건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 정책이 바뀝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그 전까지는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고 웬만한 사업들은 국영으로 해서 끌고 가고 뭐 노조 임금도 보장해주고 이런 소위 약간 보호적인 어떤 그런 걸로 갔는데 이래가지고는 이제 영국하고 미국 이런 데서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대처라는 이제 여자 수상이 나오면서 이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래가지고 영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영국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조하고 막 싸우면서 이제 소위 석탄 회사나 이런 국영기업들을 갖다가 뭐로 한다?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노조들하고 막 들어가지고 임금 삭감하고 인원 줄이고 소위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분산을 막 빼는 거죠. 소위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제 이걸 이루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뭐 엄청난 저항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빌리 힐즈라는 그런 거 보면 그때 그 보면은 그 노조원들이 막 저항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워낙 철저한 보수주의자거든요. 강력하게 그걸 해가지고 영국이 그 이후로 이제 경쟁력이 확 살아나죠. 그죠? 영국이 왜 경쟁력이 살아나냐 하면은 석탄이나 뭐 자동차 그때 당시에 영국에 있던 게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만드는 자동차 사업도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조업은 이제 포기하고 영국이 어디로 갔다?
금융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경제가 확 살아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이 이제 80년도에 이제 대통령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잘생겼죠, 이제 배우 출신. 이 양반도 이제 그 자유주의 정책을 넣었죠. 이제 기업에 세금 깎아주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짜게 해주고, 민영화하고 규제를 없애고 이러면서 기업들 할 수 있는 자유를 확 올려주면서 여기도 이렇게 미국도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 다 동시에 미국이나 이런 데들이 소위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런 거 어려우면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 이 흐름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또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우리가 세우자 이래가지고 그 자기네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비를 엄청나게 세게 확대를 해요, 양반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79년에 이란의 혁명도 일어났지만 그 이란의 혁명으로 여파라 해갖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을 해요. 아프간을. 그래갖고 아프간에 침공해갖고 이제 소련도 한 10년 동안 미국이 베트남에서 식겁했듯이 10년 동안 그 묶여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소련하고 이번에 격차를 완전히 떠나야 되겠다라면서 무기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스타워즈라고 해갖고 소위 그 해외 방공망 이런 것도 구축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막 투자를 하니까 소련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따라가려면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거의 그 사회주의 경제를 건 20년 해오는데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와중에 또 이 군비 경쟁에 나서다 보니까 이 양반 후기쯤 가면 85년에 이제 소위 뭐가 나타난다? 그 여파로 먼저 그걸 보고 할게요. 이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이제 우리 소련 이제 도저히 사회주의 경제로 못 나가겠어. 우리 이제 개혁 개방으로 나가야 되겠어. 소위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래가지고 그 정책을 하면서 이제 우리 공산주의로서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이제 한 4, 5년 아까 레이건 하는 거 따라 하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거들라고. 이제 국민들 삶은 너무 못 살겠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공산주의 정책이 아닌 개혁 개방으로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이어서 나온 이제 이 사람이 더 골 때리면서 더 급진적인 이 엘친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소련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비에트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묶인 그거인데 그걸 다 해체를 시켜버리면서 이제는 민족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그 개념은 저희 아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소비에트 연방으로 다 묶여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옐친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소비에트 그 다 필요 없어. 다 없애면서 러시아 연방 하나,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다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독립을 하면서 이제는 독립된 국가 중에서 우리하고 같이 할 나라로서 묵자 이래갖고 독립국가 연합, CIS라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요 위에 있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여기에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도바, 이 중앙아시아 이쪽 전부 다 하나의 소련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나라는 이제 완전 독립에 나가고 지금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독립된 나라인데 하나로 느슨하게 묶여져 있는 독립국가 연합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사이가 안 좋았고 탈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소련도 이제 변화해 간 거죠. 그죠? 변화해 가면서 이제 이 사람으로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푸틴으로 넘어가 있는 거죠. 푸틴.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의 종주국인 소련이 이래 변해버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다 변해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89년에 말했던 그 동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없어지고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고 이제 뭐 동유럽 국가들도 다 통일되고 그러면서 이제 91년에 이제 공산주의가 완전히 이제 멸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죠? 유일하게 지금 공산주의 국가 하는 데가 어디예요? 북한, 형식적으로 중국, 베트남,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뭐 근데 겉모습은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이긴 하지만은 경제자는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중국하고. 오로지 유일한 게 이제 북한입니다. 그죠? 지독한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민족 참 지독한 민족이에요. 유일하게 그 공산주의도 아니잖아요. 지금 일당 독재지. 그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이제 소위 세계화 시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세계가 이제 물자와 인원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계화 시대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소위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세계화 시대로 간격을 하면 아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기본적인 체제를 떠받치는 축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무역. 자유무역이니까 그게 GATT라고 했고, GATT라고 했고, 무역과 수출에 대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94년에 WTO라는 게 도입이 되거든요. WTO. 클린턴 미국의 주도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보니까 소위 제조업에서는 이제 도저히 미국이 경쟁력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미국이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강한 게 뭡니까, 미국이? 기본적으로 소위 그 아까 말했던 금융 강하고, 그 다음에 IT, 새로 생겨난 정보통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가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제조업 중심의 교역을 좀 하는 거라 했다면 이제 WTO 들어오면서는 이제 산업을 더 확대해 가지고 문화, 콘텐츠, IT, 금융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세계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이제 만들어져 간 거죠. 뭐 지금까지도 이제 이 패러다임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패러다임의 그 장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하고 똑같은 그거에서 소위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과거에는 이게 물자나 인원이나 정보들이 쉽게 안 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뭐 우리 뭐 미국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 밤에까지 비행기 끊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왔다 갔다 리얼타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정보도 받을 수 있고 돈은 뭐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고 경쟁력이 없는 데는 그 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되고 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소위 돈의 흐름이라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겼어요? 이제 소위 한마니, 그죠? 이윤을 쫓아가지고 막 국경을 넘나드는 소위 한마니들이 막 왔다 갔다 해가면서 뭐 이 나라에 투자했다가 이 나라가 안 될 것 같으면 확 빼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금융의 불안정성이 확 커진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97년에 IMF 겪다시피 이제 막 못 사는 나라들은 이제 재정이 약한 나라들은 이제 그런데 다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세계화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동구가 망하면서 이제 세계화 시대로 갔고 동구 공산 세계가 완전히 이제 몰락을 했고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제 하나 미국 이제 소위 유일한 나라 소위 이제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 혼자 남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일변도로 이제 이렇게 막 전개가 되면서 91년에 일어났던 전쟁이 여기 뭐라 그랬죠? 걸프전이죠. 그 1991년에 그 이라크가 그 어디지 그 앞에 쿠웨이트를 침공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도 후세인이 생각하기에 미국이 관여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미국이 다국적군으로 관여를 하는데 어떤 전투라고 했어요. 사람은 별로 안 들어가고 그 페르시아만 하고 호르무즈 해협 이런 데 항공모함 갖다 놓고 전부 포로 미사일로 쏘아가지고 그죠? 막 살상하고 이걸 또 CNN에서 실시간으로 막 중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최첨단 무기 완전 다 보여주면서 미국이 세계의 절대 강국이라는 걸 보여준 전쟁이었죠, 이게 사실은. 걸프 전쟁.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소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아랍에서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점점 불만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 뭡니까 이게 9.11 테러이죠. 이게 언제 일어났죠? 2001년에 일어났죠, 그죠? 알카에다에 의해서 이제 이 소위 미국의 심장부가 폭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 부시 대통령이 뭘 선언합니까? 이제 소위 대테러 전쟁. 대테러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특정 어떤 국가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테러를 하는 집단과의 전쟁.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좀 미국의 어떤 그 주도권이 많이 흔들리면서 이제 이걸 하면서 미국이 무슨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라크를 침공하는 명분은 뭐였어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소위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후세인까지 제거하고 이기는데 살상 무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흔들리고 또 그런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들어가고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자원을 두드려 붓지만은 뭐 그 전비가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는 소위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흘러오는 와중에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풍요롭게 잘 살잖아요. 물가도 싸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을 제일 싼 가격으로 수입해가지고 정말 그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보면은 질도 좋고 싸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겠죠. 그죠? 적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되고, 그러면 그걸 이제 반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러 발행해가지고, 달러를 어떤 식으로 발행한다? 나라 입장에서는 공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그거 대가로 해갖고 달러를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빚은 늘어나고, 무역 적자는 커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강경도로 가는데, 최근에 미국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면서 강하게 된 계기가 뭐다? 네. 미국이 이제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석유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중동에 그런 개입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셰일 가스라고 해갖고, 땅 밑에 그 소위 퇴적암에 그 함유되어 있는 소위 셰일 가스, 그걸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 기술을 이제 하면서 이제 석유를 이제 뭐 앞으로 그 셰일 가스를 쓰면 한 100년 정도 뭐 석유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또 확 좋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알카이다 이 사람은 이제 사우디의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그 미국의 그 넘어간 그 실어가지고 반미로 이렇게 돌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프간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권 이름이 뭐죠? 막 문화재 없애고 하는데 탈레반 정권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다가 1911년인가 사살되죠, 이제. 그걸 뒤에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완전히 소위 그 깡패 같은 집단이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들이면 이제 소위 시리아, 이라크 이런 데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많이 지금 최근에 전쟁을 통해서 약해지긴 했지만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2008년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소위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확 일어나죠. 미국의 금융위기. 시간이 없는데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트럼프라는 독특한 리더가 일어나가지고 또 중국에도 독특한 리더 시진핑 보면 우리를 둘러싼 나라에 좀 다 독특한 자기 나라 중심으로 간 좀 약간 성격 독특한 사람들. 소련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 인간적이고 사람이 참 좋죠,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우리나라의 소위 둘러싼 이 상황이 너무나도 지금 참 급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독특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약간 또라이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자기 나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극단으로 막 지금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위쪽에는 진짜 왕 또라이 누구 있어요? 김정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역사를 쭉 봐왔지만은 정말 지혜롭게 사실은 잘 헤쳐나가야 될 어떤 그런 시점. 그죠? 지금 또 우리가 일본하고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쭉 공부해왔던 거를 이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토론 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왜 우리가 먼저 잘 살고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동양이 서양에 뒤지게 되었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댈 수 있겠는데, 저는 한마디로 꽂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우리가 세계사를 우리가 봐왔잖아요. 중세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르네상스,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런 거 봤는데,
그 좁은 나라에 여러 민족들, 나라들이 있다 보니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죽고 살기로 싸우는 경쟁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시민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으로 이어져가지고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죠? 시민들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 다음에 산업혁명 해갖고 산업도 만들어내고, 그죠? 경쟁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살았던 동양이라고 하는 데는 생각을 해보면 천자와 왕을 중심으로 모든 땅은 천자, 왕토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오로지 왕 잘 모시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웃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고 참 우리가 평온한 질서 속에서 살아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것보다는 그 만들어진 틀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평온무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경쟁이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뒤늦게 경쟁에 엄청나게 이제 뛰어들었긴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쟁을 피할 필요는 없다. 경쟁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선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자녀들 교육을 하고 이럴 때 학생 때 너무 그 헬리콥터 부모, 막 엄마가 다 해준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자녀들을 좀 더 많은 경쟁 상황에 노출을 시키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궁극적으로는 자식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경쟁력. 그다음 경쟁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몇 가지 있죠, 그죠? 톨레랑스.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봐오면은 그 항상 크기와 상관없이 그 어떤 나라나 집단이 성했던 거는 보면은 종교가 됐든 뭐 정치 이념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이 나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포용했던 나라들, 그죠? 그런 국가들이 상당히 성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네덜란드, 영국, 뭐 미국 뭐 이런 데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용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이 톨레랑스가 참 중요하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막 이념과 뭐 정치, 종교 이런 거 다 편 나누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이렇게 좀 안으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현대사를 다 보면은 결국은 얼마만큼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잘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하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우리 거를 갖다가 내가 좀 이렇게 낮게 이야기한 듯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가진 이 역동성 이걸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선 역사 그리고 일제시대 때까지 보면은 우리 역사가 참 질곡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질곡의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현대사를 보면은 해방 후에 현재까지 이어져 온 그걸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각 정권마다 다 무슨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그것들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가면서 독재 형태로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제가 보면은 제가 그때 또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 애국가의 그 후렴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50년 해방되고 50년 6.25 맞을 때 우리나라의 꼴이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거였거든요. 근데 50년 만에 지금 세계 10위 정도에 들어간 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됐고 또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그 자랑할 만큼 훌륭하게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1987년에 그거 하면서 우리나라만큼 민주화 잘 된 나라 찾아보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짧은 시기에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사는 민주화를 우리가 훌륭하게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좌우 대립도 있고 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진 거를 갖다가 좀
자부심을 좀 가지자.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룬 것이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도 절대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정말 현대에 이룬 기적이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와 이 규모에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낸 거는 사실은 뭐 싱가포르나 뭐 대만 정도. 근데 거기는 거의 도시국가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도 이루어낸 거는 사실 저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낸 우리 산업화 시대의 선배들, 부모님들, 그 다음에 현대사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좀 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우리를 좀 낮춰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이 역동성 이거는 우리가 겪었던 아까 해방후의 전국, 6.25 이럴 때 만들어진 물론 부정적인 것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극대화시켜서 좀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질문이나 토론할 거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번 써본 걸 제가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와 경험을 통하여 좀 더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내공은 변화무쌍한 상황을 이길 힘을 줄 것이기에 공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며 더 나아짐에 대한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계의 역사를 어렴풋하게나마 정리함으로써 나의 나됨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